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김대중이 납치됐다. 던질 때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KT 공작 계획안. 007 영화 같아요. 키워드는 바로 삭제. 직원을 못하게 한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만 쏙쏙 빼놔가지고. 냄새가 뭐 아무도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끝나요? 끝! 아니 그걸 어떻게 혼자 해요? 스텝이 이제. 예사롭지 않아.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만든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기분 좋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게 지금 해 떠있죠? 안녕하세요. 우잘물 국회사의 간판 가수 김나희입니다. 예. 오늘의 힌트송은요, 송대관 선생님의 해뜰날로 준비를 제가 해봤거든요. 와 진짜 고마워요. 방금 하신 게 오늘 주제 힌트송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 같은데 뭘까요? 송대관 쌤은 아닐 것 같고. 선생님은 아니고. 가만 잡히네요, 이번에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 불러주셨는데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미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영상 쏘겠습니다. 오케이. 1973년 8월 8일 낮 1시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을 방문한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다. 그리고 8월 13일 밤 10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수척한 몰골로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온 김대중. 사라진 129시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 사라졌다 돌아온 그분. 쨍하고 해뜰 날이 아니라 오밤중에 귀가하신 그분. 네, 바로 이분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아시죠? 네, 그럼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잘몰에서 거의 고정 멤버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여기 그렇죠.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분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이승만 이 네 분은 정말 예. 돌고 돌면 딱 그분이 그거 같아요. 맞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뭐 영원한 라이벌. 1970년대 이 박정희 정부에 맞섰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 근데 이분이요 대낮에 대한민국도 아닌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납치됐던 사건. 자, 바로 오늘 우잘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이어가지고. 뭐야? 산전수전 공중전이요. 우리 네. 어머니가 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다 겪은 분이야. 응? 그렇지.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다사다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납치까지 당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납치 장소였던 호텔 있잖아요. 네. 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도쿄 정말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 개방된 장소에서 어떻게 성인 남성을 그렇죠. 납치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보통 납치라고 하면은 진짜 인적 드문 곳, 뭐 놀이터라든지 골목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호텔? 범인도 누군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박정희 대통령일 수도 있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야당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서 납치가 되었다? 네. 야, 이러면
어떻게 메인 뉴스감이죠? 그럼요. 당연히 이 사건의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역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속기록 키워드 보여주시죠. 불연. 불연이요. 어떻게 이거 안 쓰잖아요. 방송에서도 저는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데 어쨌든 뜻을 본다면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거거든요. 김대중 납치 사건을 독립된 의제로 상정했던 첫 번째 회의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저는 경북 대구 출신인 무소속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벽두에 김대중 씨 사건을 독립된 의제로서 정하였습니다. 오늘 각 의원의 대정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같은 국회에 있는 현역 의원인 김경인 의원으로부터 그 당시의 사건을 소상히 보고를 받고 증언을 들은 후에 우리 질문에 들어가자는 것을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으로부터 직권으로 바로 시정을 해주신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불연이라면 본 의원이 그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병채 의원으로부터 김경인 의원의 보고를 듣고자 하는 동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또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김경인 의원에 대한 발언은 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뭔가 성향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김대중 납치 사건에는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현역인 김경인 의원인데 증언을 못하게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자리인데 목격자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데요? 김경인 의원이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왠지 야당 의원들도 항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직접 정의권 의장에게 신상 발언을 신청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상 발언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네. 시간 딱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크가 꺼져. 꺼버리잖아요. 신상 발언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5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국회법은요, 간결하게 하라는 의미지 칼같이 그냥 딱 5분 땡 마이크 쭉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속기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대중 씨 사건만은 오늘까지 48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억이 생생할 뿐 아니라 잡다한 항성들은 도를 넘을 지경입니다. 그것은 유독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복합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나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충격적이며 나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씨가 큰 불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안전하게 서울에 돌아와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것들은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23일자 한국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게 하세요, 더하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인색이 왜? 아니라 법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미지남점은 보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아버리고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보니까 그 장내 소란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는데 왠지 그때 분위기가 계속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 키워드도 있거든요. 자, 그 마지막 키워드 한번.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삭제였습니다. 삭제는 그거 뭐 없애는 거잖아,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기록을 삭제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2003년 이 국회법에 삭제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던 유신치하 제9대 국회에서 삭제된 발언은요, 총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기록은요, 역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고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부장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싹 긁어가지고 튀었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도도가니. 도굴꾼들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지운 것도 저는 이 도굴꾼과 같은 그런 행위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것이죠. 더 나빠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인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지웁니까? 자, 그런데 속기록의 이 중요한 내용을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삭제된 부분이 도대체 뭔가? 예,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일영 국회의원이 뭔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이제 장례 소란 있고, 자, 의장이 자 앉으세요. 자, 유엔총회 얘기할 때 좀 기다려요. 자, 앉으세요. 발언권 어서 하세요. 막 시끄러워요. 앉으라고요. 앉으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띡 뭘 얘기를 했어. 근데 삭제가 된 거야, 지금. 뭘 할 수가 없어. 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뭐 김총리가 붐붐붐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약간 정색하는 이모티콘이랑 약간 비슷하잖아. 이렇게 찍찍 긋는. 네. 굉장히 경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덜어내버리니까 지금 보세요. 알 수가 없잖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만 쏙쏙 빼놔가지고. 그렇죠. 이 삭제된 정일영 의원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김대중 부인인 그 이희호 여사의 그 자서전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대중 씨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한 정권이 개인을 상대로 이토록 심한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사건 내용으로 보나 규모로 볼 때 아무나 범인이 될 수 없어. 외국에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중앙정보부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아. 자, 손바닥으로 하늘 갈 생각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확히 이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무엇?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 아주 격렬하게 지금 이 정일영 국회의원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이런 내용을 아까 이게 지워버리니까 내용 맥락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버린 거죠. 핵심을 딱 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국회에서는 일제 김대중 말도 못 하겠다고요.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만나서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그 사람들이 못해요. 국회의원들한테 발언하면은 발언 요지를 중앙정부에서 다 받아요. 그리고 이것 빼시 하고 말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정일영 박사는 중앙정부의 협박 또는 여당의 협박 이런 모든 걸 물리치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국회 회의록도 다 넣지 못하게 삭제해버리고 언론도 다 못 나오게 하고 정일영 박사도 결국은 그 여파로 의원직을 박탈됐다고. 국회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집에서 거의 연금 상태에 계셨어요. 여당 그쪽에서는 김대중 자살극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그 내용을 배포했다고요. 자, 이 김대중 씨가 납치됐던 게 129시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상당히 긴 시간인데 5일하고도 9시간. 자, 그러면 과연 이 희대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129시간을 한번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범인은 나왔다니까요. 중앙정보부지 뭐. 그 속기록까지 다 지웠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범인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게 관여한 건 분명합니다. 자, 중앙정보부 부장은 당시에 누굴까요? 이분 정말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분인데. 알 수가 없어요. 영화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네, 이후락. 맞습니다. 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요, 중정해외 담당 차장부 이철희에게 김대중 납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철희는요, 처음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1967년 서독의 교민들 또 다른 교민들이 동독에 간 거라. 너희들 간첩이지?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독일과 아주 격렬한 외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동베를린 사건 당시에 해외 교민들을 납치한 것,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하려고 했던 것. 이 두 가지. 그렇죠. 왜 자꾸 해외 나가서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이후에 해외 공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또 하라고? 아,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격렬히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을 납치를 하면 독일과 한국이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번엔 어느 나라와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본과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중정수장이었던 이우락이 뜻을 굽히지 않네. 아하. 결국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차출해서 김대중 납치 공작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작원을 박역한 게 아니라 일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을 그렇죠. 자, 이 공작 계획안도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바로 KT 공작 계획안. KT. KT는 그 혹시 비필 들었나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아는 KT.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KT! 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KT는요, 그 이게 아니고요. 원래 김대중 하면 영어로 이니셜을 우리 뭘로 부르죠? 두 글자로 DJ라고 부르잖아요. 네. DJ. 그죠? 근데 미국 CIA. 거기에 CIA의 그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KIM, 김, 그다음에 대를 TAE로 썼더라고요. 네, 발음을 좀 살짝 좀 틀렸던 것 같아. 김태충.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K와 두 번째 T를 따가지고 KT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성씨가 중인 줄 알았을까요? 혹시? 그래서 중김대가 이름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이 작전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됐냐면 서울의 담당자들에게 결제를 받는 수단으로 항공편으로 바로 특별 파우치를 활용합니다. 특별 파우치가 뭐예요? 특별 파우치. 뭐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특별 파우치는. 이게 뭐냐면 제외공간 주재국 정부라든지 제3국이 열어볼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보장된 외교 행남. 이것을 특별 파우치라고 합니다. 이건 열어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007 영화 같아요. 당시 김대중은요, 다리 부상 치료차 일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야당을 좀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당연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일 때는요,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동선을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기밀하게 움직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대중 납치 계획의 그 현지 책임자였던 주일공사 김재건은요, 이 김대중의 동선을 한동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이동을 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 이틀 전인 8월 6일 이 김대중이 당시 통일당 대표였던 양일동을 만나기 위해 그랜드 팔레스 호텔 2211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아, 디데이가 잡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의 기호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탐정, 그 탐정, 김 탐정. 우리 탐정이에요. 네, 탐정이에요, 지금. 네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 브리핑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었던 1973년 8월 8일 오전 10시. 김대중은 당시 통일당 대표 양일동을 만나기 위해 경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출발합니다. 오전 11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 경원은 호텔 로비에서 김대중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자, 그랜드 팰리스 22층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일동은요, 스위트룸으로 연결되어 있는 2211호와 2212호 이 두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요, 2212호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이 통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경인 씨가 12시가 넘어 합류하면서 2211호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 1시. 식사를 마친 김대중 씨가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던 그 순간 괴한들이 덮쳤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때를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죠. 자,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 배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바로 옆에 있었어. 그렇죠. 이 공장원들이 옆방인 2210호 그리고 앞방인 2215호실을 이미 확보하고 두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공장원들이 이 김대중 씨를 끌고 바로 2210호로 들어갔고 침대에 눕힌 후 떠들면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취제를 이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정신을 잃게 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하는 와중에 호텔 직원이라든지 투숙객들이 있잖아요. 마주쳤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공장원들은요, 대담하게도 비상계단이 아닌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는 마침 일본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취제가 제대로 안 된 듯 살짝 의식이 돌아왔던 김대중 씨는요, 일본어로 다스케테 쿠다사이, 살인자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일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자 그 공작원들은요, 이렇게 손짓한 후에 복부를 완전히 기절을 시킨 이후에 성공적으로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와, 우리 좀 상상했었을 때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어설프네요. 마취도 안 그러게. 됐지, 그리고 그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썼지, 그리고 목격자도 있지. 너무 탐정. 예리했어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브리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기엔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뭐 또 준비된 게 있나요? 탐정? 그렇다면 제가 나설 차례군요. 또 뭐 마이크인가요?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뭐야. 제가 선배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탐정 좋아요. 화이팅. 저 해리포터인 줄 알았어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일단 사건 현장 뒤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작원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랬는지 각종 증거품들을 그대로 남겼어요. 네, 그래서 감시조가 뒤처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들도 그냥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허술하네요, 허술해. 증거품들, 실물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살림 다 들고 안 보니까. 근데 다른 거 다 알겠는데 저기 나오는 싱그로먼트 뭔지 모르겠어요. 그 팀장 네. 예리했어. 해리포터 아니에요, 해리포터? 모르는 건데. 왜 그래? 싱그로먼트병은 김대중을 기절시킬 때 사용한 마취. 그 마치 그거구나. 병 안에 내용물이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담배값 북한제였습니다. 이게 북한 간첩 소행인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저 두 가지를 남겨두고 온 것 같아요. 담배곽이랑 담배 파이프. 그리고 범인은 항상 현장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네,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수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이대로
벌써라니요? 저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네. 짧고 굵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안경티 마음에 든다. 네, 벗지 말까요? 아니, 저 해리포터 같아요. 벗지 변신한 마세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김 팀장. 부캐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탐정이 수사를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다 알겠지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다 어설퍼. 맞아. 목격자며 증거며 너무 많이 허술하게 남겨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같이 온 경호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호는 이제 김대중 씨가 지금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궁금했죠. 왜 안 내려오지? 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객실로.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라. 그럼 사실 올라왔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뭔가 긴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는가 보다라고 놓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김대중 씨의 그 일본 활동을 돕던 동료가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로 쫓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미 김대중 씨는 납치된 상황이었고 아까 식사를 같이 했던 양일동은 놀란 표정으로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고요? 네. 약 40분. 40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죠. 설마. 느낌이 오는 거죠. 신고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랬네. 그쵸. 사실 40분이면 신고하고 와서 다 확인하고 쫓아가고 할 만한 시간인 것 같은데 뭔가 양일동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네. 이 사실 양일동은요,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그 한국 대사관의 김재권에게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이 김재권은요, 김대중 납치 사건의 현지 책임자입니다. 이 그랜드 팔레스 호텔, 이것도요, 그 덕분에 예약한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어쨌든 그 납치 사건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양일동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양일동을 통해서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공작원들은요, 이 김대중 씨를 이 자동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떠났는데요.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 주차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어머. 허술하다, 이게 정말. 도주한 거잖아. 네. 결국 신고 들어갔고 차량 추적 들어가서 조에 딱 나와버렸습니다. 이 차량은요, 요코하마 영사관 소속 중정요원 소유였는데 납치 시 공작원들이 사용했던 차량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차량입니다. 오, 야 완전 클래식. 아니 지금 봐도 너무 이쁠 정도로 고급스러운데요? 눈에 엄청 진짜. 띄었겠는데? 멋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고급 세단.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납치할 때 뭐 대포차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 요원 명의로 돼 있는 그런 차잖아요. 그럼 중앙정보부가 내가 했어 약간 티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네. 허술하네요. 공작원들은요, 도쿄에서 이 고속도로를 한 6시간 정도 달려서요, 저녁 무렵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 중정 요원들이 이용하는 안가로 이 김대중 씨를 끌고 갔습니다. 얼굴을요, 이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모두 칭칭칭칭 감았죠. 그리고 이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에 실어서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 부둣가에서 이 모터보트를 타고 30여 분을 달려 커다란 선박에 도착했고요. 바로 이 김대중 씨를 그 커다란 선박 화물칸에 감금했습니다. 자, 그 용금호라고 하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 지금 2번 화물창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김대중 씨를 결박해서 감금했고요. 아니 결박당하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로 저런 화물칸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감각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코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딘가에 갔는데 내려놨어. 갑자기 이 코끝에 뭔가
바다 내음이 이게 맞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물을 만나면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 용금호는요, 길이 52m. 52m면 운동장의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큰 배네. 총 톤수 536톤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선박입니다. 1944년 건조돼서 미군 화물선으로 사용되다가 72년 중정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수했죠. 민간 화물선으로 등록한 후 평상시에는 화물을 싣고 일본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납치의 목적이 김대중을 이제 배에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건가요? 이 배의 목적지가 한국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대중 씨가 사건 직후 진술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이제 철저히 묶어가지고 응? 이제 그때 분위기가 곧 바다에 던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들끼리 무슨 얘기하면 또 국가란 소리를 해요. 국가란 소리는 그냥 그 상어가 잡아먹기 좋게 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빠진다고도 하고 말이지. 손 입으로 붙여놔야 안 떠오른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 나도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때 결정적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자, 이 결정적 소리는 바로 이 김대중 씨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소리요? 네. 경찰 소리가 들려요. 아, 우! 깜찍. 오. 잡으러 오는 소리. 네, 구하러 오는 소리. 비슷했는데 틀렸습니다. 전화. 전화일 수도 있겠다. 무슨 전화가 와서 일단은 뭐든 하던 거 멈춰. 하는 거 멈춰. 일단 살려두라고. 일단 살려주라고. 영화 많이 보셨어요? 네, 영화 많이 보셨어요. 결정적 순간에 틀렸습니다. 바로 요란한 비행기 엔진 소리. 갑자기요? 네. 김대중 씨는요, 훗날 이 비행기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이자 야당 지도자였던 이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납치를 당한 데다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테니까 이것을 사전에 막고자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어쨌건 간에 이게 비행기가 진짜 왔는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당시 이 현장에 있던 이 용금호 선원들은요, 이 김대중 씨가 갇혀있던 곳이 아까 화물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옆이 이 엔진룸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의 이 가소금을 비행기 소리로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거든요. 이후에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해요. 미국이 김대중 씨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파견했다라는 근거는 찾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당시 그레그 CIA 한국 책임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미국 측에서 청와대로 찾아가서 김대중 씨를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I rushed back to see Ambassador Habib, and he said, Kim Dae-jung has been kidnapped from his hotel room in Tokyo. He said, I think it's your friends in Korean CIA who've done it, but I don't know that. And so fortunately, with the cooperation of a number of people, we were able to tell Ambassador Habib that he had been kidnapped by Korean CIA, that he was in the hands of Korean CIA. We weren't positive where he was, but we thought he was on some kind of a boat in the Straits of Tsushima. Well, I think his response of going to Kim Jong-pil and accusing him of it and saying how strongly he felt about it and how Kim Jong-pil had underestimated the ability of American CIA to discover it was about as powerful a thing as you could say. So I think it was very effective. I say the man who saved Kim Dae-jung's life is Ambassador Habib.
and I believe that. 용구모는요, 이 김대중 씨를 태우고요, 8월 10일 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11일 밤 이 공작원들은요, 김대중을 끌고 하선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 후 구급차를 타고 서울 모처의 중앙정보부 안가로 이동했죠. 그리고 8월 13일 밤 8시 동교동 자택에 김대중 씨를 내려줍니다. 매일 동해동에 출퇴근을 하면서 그 김대중 국회의원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라디오를 통해서 8월 8일 날 김대중 국회의원께서 일본에서 납치했다. 그렇게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대사관을 통해서 그 안부를 알게 됐다고요. 대사관 쪽에서 나한테 기대를 해주는데 절대 죽이지는 못 온다. 죽이지 못 오고 야간 어떻게 하든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래 또 와서 이호에서도 이야기했어요. 8월 13일 날 밤에 김대중 국회의원께서 납치돼서 와서 바로 이쪽 앞에 골목길에 전신주 앞에서 세워놓고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소변 본 후에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소변을 보고 그리고 발자취가 끊어지니까 돌아서서 동교동에 들어왔다고요. 돌아와서 앉아보니까 온통 온몸에 상처예요. 입술이 터지고 그리고 묶였던 손, 발, 흔적이 아주 역력히 나타나고.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왜 납치가 된 거죠? 수장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거 보면 살해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찰까지 받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기까지 했잖아요. 네, KT 공작계획안 있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증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대요. 제1안, 야쿠자를 이용해서 김대중을 납치한 뒤 파우치로 데려오는 것. 파우치 아시죠 아까? 네네네. 외교 행랑, 외교. 네, 열어볼 수 없는 거, 거기다가 딱 납치해서 데려오는 거. 제2안, 좀 무서워요. 야쿠자를 이용해서 김대중을 암살하는 것.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별 바우치라고 해서 사람을 넣을 정도로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걸렸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들로 보면요. 네. 엄청 큰 배낭이 있었잖아요. 토막살인용이 아니었을까. 와, 대단한. 아니 보통 살인 사건이 있으면 큰 배낭 아니면은 캐리어 이런 데다가 사체를 훼손해서 넣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왜냐면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그때 뭐 호텔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은 오사카에서 해도 되고 용두모까지 이렇게 데려간 이유가 그러니까 태운 이유가 있잖아요. 따로. 근데 진짜 답답하긴 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속기록까지 없애고 했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없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 김대중 씨가 이 생환 직후에 했던 그 인터뷰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사실 이 음성은요 정말 최근에 공개된 겁니다. 바로 2021년 8월 13일 불과 한 달 전에 공개된 음성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어떤 복수심은 영원히 갖지 않겠다. 자, 요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중앙정보부 차원의 범행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더 강력한 배우가 뒤에 있지 않았을까. 그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을까? 자,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1번에 지금 박정희고 지금 2번에 지금 김대중 이런 포스터 나왔습니다. 1971년 바로 이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 표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겨우 이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김대중 씨는요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했고요.
박정희 정부는 상당히 위기감을, 왜냐면 이번엔 힘들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유는 아주 충분했네요. 사실 이 박정희 정부는요, 일본으로 이 김대중 씨가 떠나기 직전까지 이 김대중 씨가 아주 밀착 감시했습니다.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김대중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1972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김대중 동양 내사 보고가 몇 건쯤 될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뭐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건씩만 보고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죠? 그래서 365일? 그 정도? 500? 400, 500 정도? 어우,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 무려 1,100여 건. 아니, 그럼 거의 하루에 한 2번꼴로. 그러니까요. 거의 뭐 매일, 그것도 하루에 오전, 오후 이 동양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 밀착 감시를 했다는 근거가 나온 겁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이 유신이 공포가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우리의 모든 제지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이 10월 유신과 함께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이 되니까 결국 이 김대중 씨는요,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반유신 활동을 전개합니다. 박정희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이 눈엣 가시였을 것 같아요. 너무 미웠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꾸 외국에서 이 김대중 씨가 등장해가지고 유신은 안 됩니다! 반유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이 김대중 씨는요, 해외 유력 인사들을 접촉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뭐 각종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한번 그 일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7일 우연히 일본에 와 있어가지고 박정희 씨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하는 자기 정권에 자기가 구태당하는 이런 기이한 국권을 감행한 것을 보고 바로 이튿날 10월 18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폈다. 그 계속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또는 많은 지도자를 만나서 미국, 일본, 양국을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국민적 자유와 독립과 통일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무덤을 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난 선교냐고 또다시 원망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받지 않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과 내 가족과 모든 것을 바치고 여러분 싸우겠습니다. 격정적인 연설. 그죠. 예.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은 빵이 있지만 자유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빵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 박정희 정부가 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그 경제가 이건 웃긴 거다, 이건 위기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요, 망명정부 수립 의사까지 밝힐 정도였습니다. 급기야는요, 1973년 7월 재미교포 반유신단체였던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를 결성했는데요. 납치된 시기가 바로 이 제1한민통 결성을 불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박정희 정부가 특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눈엣 가시다 이거 처벌해야겠다 라고 해서 납치할 수도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중앙정보부장 그 이후락 자기가 알아서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 주변 정황을 보면 실제 박정희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김대중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 이우락이가 그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네. 아이 각하가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철이, 김재권 등이 이 공작에 반대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 사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직접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암묵적 승인,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내가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도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자, 여기에도요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는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작원 분들 제가 볼 땐 잘라야 돼. 공작원 중 한 명인 김동운이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결정적인 이것을 그곳에 남기고 왔습니다. 누굴까요? 담배를 피고 그 꽁초를 거기다가 떨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나왔구나. 그 담배꽁초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문을 남기고 왔어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너무 실감 같아요. 일본 당국은요 이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동훈은 물론이고 김대중 씨를 일본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원 김동훈은 이미 하네다 공항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요, 김동훈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라고 해서 돌려보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김동훈을 보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그해 9월 일본 국회의원들은요, 김대중 납치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고요. 현장에 남은 지문의 주인공 김동훈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되었고 후일 그조차 김동훈조차 무혐의 처분됩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마구마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끝나요? 끝! 아니 그걸 어떻게 혼자 해요? 그러니까요. 예측컨대 일단은 미국의 조정이 있었고 한일 간의 그 마쿠 절충, 즉 정치적 거래, 이런 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11월 2일 김종필 이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친서를 전달케 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친서를 쓴 건데요? 궁금하시죠? 네. 김종필과 다나카 총리의 그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는데 존재만 명시돼 있을 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묻게라는 비밀 각서가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국제 여론도 좋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뭐야, 야당 지도자를 납치를 하려고 하는 저게 뭐 민주주의 국가 맞아?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김대중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된 여론, 일반화된 여론은 나를 납치한 사람들이 그렇게 참 뭐랄까 일본이나 해외 여론이 그냥 그렇게 비등할 줄 몰랐고, 몰랐다는데 그 여론이 너무도 격렬한 반발이 나오는데 당황했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여기 많은 국민들 오히려 일본보다는 말이야 미국 정부는 참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서로 13번 조사한 가운데 저쪽 사람들 만나본 내 인상으로는 말이야. 만일 나를 죽였을 때 국내에서 대단히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너 가지가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국회의 속기록에서 뭉텅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2003년 이후로는요, 속기록을 함부로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더 성숙한 그런 국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7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했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박정희 정부 당시 의혹이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재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우장알 한마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내시. 김탐정. 마지막에. 네. 오늘 저는 말이죠. 속기록의 중요성, 속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오늘 됐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 오늘 저희들은 아니 정말 본인들이 좀 부끄러운 그런 실수였다 해도 어쨌든 역사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건 정말 나쁜 도적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속기록은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역사니까. 네. 오늘 나는 욕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하. 되게 쥐어짜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속기록 이런 거 삭제하는 것도 계속 되는 거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더 큰일 더 지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끝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했었어요. 오늘 나는 음성으로 남길 때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속기록도 그렇지만 음성이나 영상으로 딱 봤을 때 와닿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 당시의 증언,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 당시로 살짝이나마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더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구나. 그 아픈 역사를 또 국회에서는 지우려고 했구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 당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 민주주의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발전시켰던 우리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근사한 민주주의를 선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국회 방송과 우절물 국회에서 SNS에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인을 담은 역사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당첨자는 국회 방송 SNS를 참고해주세요. 네,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뛰고 뛰는 옹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